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거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이 마스크를 쓰니까 소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요즘 코로나 전국이라서 참 모임이 잘 안 되고 강의도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 후에 막 바쁘게 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뭔가 구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아주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 한국 불사 건축의 그 특성하고요, 구성적 특성과 그다음에 도리사에 대한 이해를 제목으로 해서 2주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강의 요청받은 것은 도리사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본다고 했을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 소위 불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건축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그 건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도리사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불교 건축이든 무슨 건축이든 건축의 특성이다 그러면 그 건축이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재료가 뭐냐, 어떤 식으로 그 디테일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 대상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로.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사 건축이 그 구성에 있어서 그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서 그와 같이 구성이 됐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데다가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주 간략하게 일단 불사 건축이니까 불사 건축의 구성 형식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사 건축의 구성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도리사 할 때 다시 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회랑형과 군지평,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랑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주 불전이 있으면 그 불전 가장자리로 회랑을 둘러쳐서 구성한 그런 사찰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불국사죠? 예. 우리가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회랑형은 불국사가 현재 유일합니다. 불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지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외에 볼 수 있는 모든 사찰이 군지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군지평은 어떤 회랑으로 어떤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건물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군지평은 이 주불전이 있고, 주불전 옆으로 양옆으로 요사체나 강당 이런 건물이 있고, 또 앞에는 중루가 있습니다. 맨 저 출입하는 쪽에는 이제 일주문이 있게 되죠. 일주문에서부터 중루까지 가는 데는 이제 중문이 있게 됩니다. 이 중문은 건물에 따라서 천왕문으로 이름 붙여지는 것도 있고, 건강문, 천왕문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무슨 해탈문, 대양문 가지가지 이제 명칭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일주문에서부터 중루까지 사이의 중문은 상황에 따라서 뭐 2개, 3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중문에 이제 천왕문이 있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일주문에서부터 중루까지를 우리가 진입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불전 앞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죠. 진행 과정. 이 부분은 이제 머물거나 이제 그러는 그 공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불전을 이제 최종 목적지로 해서 이렇게 다른 건물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마당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심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심공간 속에는 주불전이 들어갈 것이고 요사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루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찰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불전 이후 부분, 그 뒷부분, 이 부분은 성화공간이라 해서 뭐 주불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다른 의미 있는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이라고 하면은 삼보사찰이죠. 삼보사찰 그러면은 부처님의 몸,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보사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입니까? 통도사죠. 통도사는 이 주불전 뒤쪽에 그 사리탑이 있게 됩니다. 금강계단이라고. 그 다음에 해인사는 무슨 사찰이라고 그럽니까? 법보사찰이다 그러죠. 대장경이 있는 법보사찰. 그 장경각이 이 주불전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보 중에 하나가 승보죠. 스님들이 이제 그 또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승보사찰이라고 하는 송광사에 가면은 이 주불전 뒤에 선원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불전 뒤쪽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화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회랑형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사지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전부 회랑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어떤 이게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탑이 두 개가 있죠. 이탑형. 또 가운데만 탑이 있는 경우도 있죠. 황룡사. 그래서 이제 탑이 이렇게 네 개로 돼 있는 사천 왕사지도 있고 이렇게 탑의 형식에 탑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여러 가지 또 유형으로 분류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회랑형이 이렇게 몇 가지의 또 내용으로 구분이 되더라.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군지평의 예는 뭐 하도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쌍계사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고 여기가 중루인데 여기가 중심공간이죠. 딱 봐도 여기 주불전이고 양쪽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중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해인사에 여기가 이제 극락보존을 해서 여기가 요사체가 양쪽에 있고요. 이게 구광루라고 하는 길다란 중루가 있죠. 이 앞에 해탈문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 일주문에서부터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공간을 지나서 중심 공간이 있고 뒤에 성화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요. 또 화엄사는 일주문에서 들어가면서 금강문, 천왕문이 살짝 비껴지죠. 일직선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중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제루입니다. 보제루 옆으로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 요사체고 여기가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당인데 굉장히 크죠, 규모가.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새는 다 달라도 기본 형식은 진입공간, 중심공간, 승하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모양새가 다 다를까요? 지형이 다르니까. 놓여있는 입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형의 여건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기본의 그 골격은 다 동일하고
기본. 그것을 그 체를 그 기본으로 해서 변용되는 그 변용의 형태는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 건축의 기본 형식은 마스터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불사 건축, 불교 건축의 구성 특징이 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도가 갑자기 쭉 올라왔습니다. 자, 도를 모르고서 불교 건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불교 건축은 도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 건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무의라고 하는 개념을 또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도 도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무의는 좀 빼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의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 건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불교 건축을 이해하는데 불교만 알고서 불교 건축이 이해가 안 되겠죠. 건축만 알고 불교 건축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건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마 모르고 계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불교 건축을 논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건축에 대한 그 개념 이해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 그러면 보통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을 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도덕경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노자가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정말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지었는지 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자라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경에 썼다고 전해지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움직임,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이치, 예?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서로 이제 운행이라고 하죠. 그 움직임. 그 움직임에는 어떤 이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도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책 표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책 표지는 제목이 타오 테칭 and Architectural Thinking. 타오 테칭은 영어로 도덕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경과 건축적 사고, 그런 개념이죠. 그 책 이름이. 요거 물론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도덕경을 도덕경과 건축과 관련지어서 영문판으로 만들어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소개를 왜 하느냐면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느냐? 그 연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도덕경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운행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치는 진리여야 되겠죠. 이치니까. 그렇죠? 그 진리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늘 그러한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이랬는데 현재는 다르다. 그럼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또 서울서는 어떠한데 구미서는 달라.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공간적으로 서로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늘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서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의 이치가 무슨 뭐 철학이나 또는 뭐 다른 분야에는 맞는데 건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어떤 그 운행 이치, 건축을 구성하는 데 그 원리를 찾으려면 그것을 도적인 관점에서 찾으려면 도덕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덕경을 공부하게 된 연유를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불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고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건축들을 보통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건축은 대충대충 짓는다. 대충. 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뭐 이렇게 짓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아까 그 배치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 군지편 같은 경우에 뭐 다 똑같은 게 없어. 막 가지가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한국 건축에 대한 그러한 그 구성을 상당히 그 폄하하는 그런 그 입장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게 특히 일제강점기 때 그러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사학자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조선의 건축은 난삽하기 이를 데 없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난삽하다 이게 어떤 원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난삽한 건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고건축들 이렇게 돼 있고 한데 가서 그 느낀 감정들은 다 일반적으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건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정을 해봤던 것이 우리 선조들은 틀림없이 도가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최소한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 어떤 그 건축 정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건축을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건축적인 사고에 영향을 줬던 것은 아마도 그런 그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덕경을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덕경을 해설서들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글은 한글로 돼 있는데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원본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본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건축물을 보니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보이고 그 안에 기가 막힌 그런 건축 정신이 읽어내지는 겁니다. 그게 읽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덕경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가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건축을 도덕경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사 논문이 한국 불사건축의 공간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것은 이 도덕경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난삽하다고 얘기했던 우리 한국의 고건축들이 얼마나 정밀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거기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논문 중에 일부를 이 안에도 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좀 길어지면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정도로만 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미국서 제가 2006년도에 이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 강의록을 정리를 해서 책을 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하고. 그래서 이 도덕경을 제가 공부하게 된 그런
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 표지를 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경의 그 기본 개념이 뭐냐? 도덕경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몇 가지로 제가 좀 소항목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기체적인 우주관과 합일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이 세상이 많은 개체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개체가 사실은 다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도덕경 1장에도 나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이름이 없었는데 사람이 이름을 붙이니까 마치 만물이 생긴 것 같죠. 만물로 구성된 것 같이. 저는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은 나무 이름이나 풀 이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판을 가거나 숲속을 갔다 오면은 뭘 봤느냐 그러면 나무하고 풀 이게 다예요. 저한테는 나무 또는 풀이 풀로 구성되어 있다야. 이 숲은. 그런데 나무 종류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 풀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은 뭘 봤느냐 그러면 거기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저런 나무 저런 나무 막 있다 이거야.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개체수로 그 숲을 파악하겠죠. 나 같은 사람은 내 몸뚱아리의 구성 요소가 몸통, 팔, 다리,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 것 같으면 의사분들은 그 안에 뭐 아주 디테일한 별의별 용어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개체수로 파악한 사람하고 나같이 아주 용어를 잘 몰라서 단순하게 파악한 사람하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까? 대상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어떤 개체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체 하나하나가 또한 소중한 게 아닌가, 전체만 중요하고 개체는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도덕경 1장에 상무욕이 광기묘, 상유욕이 광기요, 차양자 동, 추리 이명.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붙이면 전체로서의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세상의 이치가 있고, 하나하나 개체에서 개체를 놓고 봐도 거기서도 또 운행의 이치가 다 보인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나 하나하나로 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이 왜 도덕경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필요 없게 되죠. 왜? 모든 곳에서 도의 운행이 드러날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프랙탈 이론은 뭡니까? 전체는 부분과 닮은 꼴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내 몸의 전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세포 가지고 개체를 이렇게 번식하는 거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포 하나만 딱 따내면 그거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제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이 곧 우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우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또 불교의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법성계가 있는데 그게 일미진중함시방, 티끌 같은 먼지 속에 이 세상이 다 들어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먼지 속에 그러하다 이 말이야. 그 아마 절에 다니시고 그 불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분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분이 곧 전체요, 전체가 곧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은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동일한 것의 한 부분이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공업풍선에서 이쪽 누르면 이쪽이 불쑥 나와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오고,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뭐를 잃으면 마치 잃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잃는 게 있으면 분명히 얻는 게 있다. 분명히 얻는 게 있다. 제가 이제 우리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늘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베풀고 이러면 그 사람 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평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뚱하게 다른 일에서 또 덕을 봐.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야박하게 굴어. 그럼 평이 좋지 않게 나갑니다. 그럼 또 그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서 필연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잃는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세상은 똑같다. 그 절에 제가 그 절 공부를 좀 한 때가 있었는데 아까 저 불교 건축 가지고 그 박사 논문을 썼다고 그랬어요. 도덕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자, 도덕경을 근거로 해서 불교 건축은 이렇다 하고 쫙 해놨는데 뭐가 캥기느냐면은 불교 경전은 몰라. 소위 불교 교리를 몰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찰은 불교의 교리가 바탕이 됐을 텐데 그 교리는 공부할 엄두를 못 내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 건축이 어떻고 뭐 불사가 어떻고 해놨으니 얼마나 캥깁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늦었더라도 경전을 좀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불교대학을 갔습니다. 그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쩌면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덕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불교 경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정말이에요. 반야신경을 읽는데 쑥쑥쑥쑥 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금강경을 읽는데 이게 해설이 필요 없어. 공부하러 갔는데요. 공부 끝나고 나서 이게 그 학생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주면 강의에서는 몰라도 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된대. 이렇게 서로 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교리 내용이 굉장히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셨구나. 이제 그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99년도부터 99년도에 3000배를 도전을 했어요. 3000배를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3000배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같이 했습니다. 서울의 능인선원이라고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요. 한 1000배 넘어가니까 내 다리가 내 의지하고는 달라. 나는 반드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휘청거리고 한 2000배 넘어가니까요. 죽겠어. 정말 죽겠어. 내가 이거 왜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그때 그만둘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게 아깝잖아.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3000배 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중간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그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울면서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계속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 20분에 제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딱 끝냈는데 그 환희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새워 그 절을 하면서도 내가 이 내 몸 망가지고 막 힘들고 이거 손에 잔뜩 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는 순간에 그 오는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걸어오고 나서는 알아 누웠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가면 분명코, 이제 얻는 게 있겠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이 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가 보다. 그런 기회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도덕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 그 도덕경 77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도 기우장군, 하늘의 도는 활과 같다라는 거야. 왜? 활을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면 높은 것은 내리고 낮은 것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고자 억지, 하자 거지. 그 다음에 세상의 만물은 양극성의 합일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음양 그럽니다.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양과 음은 서로 다른 성격인데 서로 다른 성격이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합일인 상태여야 되는 거지. 음의 상태로 양의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원 합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령 그 정형, 기하형 이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형태가 아니다 이거야. 부정형 그것만 갖고도 온전한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형성과 부정형성을 다 가져야 돼. 우리 인간도 남자는 보통 양, 여자는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 몸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위는 양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양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음은 양이 있어야 되니까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 건강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를 전체적으로는 음성이 강하다라고는 했지만 거기도 음양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자석을 N극, S극이 있는데 자석을 무수히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도 계속 음양이 다 생기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 양극의 합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진보 보수 이런 거 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응? 균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러지 말고, 나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보수의 장점을 껴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보수다 하는 사람은 보수가 갖지 못하는 진보의 어떤 그 좋은 점을 껴안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도덕경의 유기체적 우주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합일성이에요. 다음 상대적 세계관과 상부성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어떤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10층짜리 아파트는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11층짜리가 옆에 있으면 낮아. 9층짜리가 옆에 있으면 높아. 어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치가 왔다 갔다 해. 그죠? 여러분들이 각각 가정 속에서 엄마인 분도 있고 아빠인 사람도 있고 또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의 형제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뭡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동기입니까? 응?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해져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만 존재할 일시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 자기의 위치가 정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왕년에 뭐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줘. 이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어리석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고, 어리석을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뭐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다. 성형외과 찾지 말란 말이에요. 못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자기보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이와 같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특성을 그 성향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어떤 연구한 걸로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노자 그 2장에 보게 되면 천하 계지 미지위미 사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줄로 알고 있어요. 저거 아름답다. 저거 왜 아름다워? 그러면 저게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지. 저렇게 생겼으니까 아름답지. 이런다 이 말이야. 근데 실상은 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문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선해서 선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다. 불선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와 무존재의 상보적 관계. 이건 뭐냐. 오늘날은요. 그저 그냥 양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은, 집을 보면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적인 거죠. 그 물질적인 거. 그런 물성은 주목을 하는데 그 물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허공, 공간. 그거에는 별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집을, 집 설계 좀 봐. 했을 때 보통 사람들 이게 어떻게 생겼어? 생겼어야 방점을 찍는데, 보다 더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안의 공간이 어떤 형상이 될 것이고 어떤 특징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거 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성적인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도덕경을 마치 음중시주의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는 어떤 그 물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비움의 어떤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음과 양, 비움과 체움, 물성과 비물성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아까 그 상보적인 말씀 드렸었죠. 서로 다른 것은 극하는 게 아니라 생하게 합니다. 양은 음을 필요로 하고 음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것끼리 밀어내. 자석 보세요. 같은 것끼리 밀어내잖아. 그런데 다른 것은 얼른 탁 붙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회귀성인데요. 이 세상이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원리가 아주 간단해.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그래서 여기서 반자 도지동입니다. 약자 도지용. 이 세상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여러분들 유행이 왔다 갔다 하듯이 유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돌고 도는 거고 또 항상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약한 쪽으로 움직인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에.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압차가 나면 그것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늘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압대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대로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 어느 한 극성이 강해지면 그건 필연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너무 치우쳤으니까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시기가 어렵다. 그때가 투자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왜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 하잖아.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반등을 의미합니다. 필연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 보세요. 계속 왔다리지. 그런 이치를 알면서도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하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하나가 과도하게 되면 그 반대 성향으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는 현 상태나 행하는 바와 반대되는 상황과 결과가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뭘 강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길고 오래간다. 여러분들 그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 응? 하늘과 땅은 길고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길고 오래가는 이유는 이기 부자생이야. 스스로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길고 오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신이 성인. 그래서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볼까요? 그 몸을 뒤로 해서 몸을 앞세우고 그 몸을 바깥에 둬서 몸을 온전케 한다. 몸이 존재한다. 갑자기 처세술 같이 돼버렸죠. 처세술. 그러니까 남한테 앞서려면은 겸손해지고, 내가 저 오래오래 길게 살려면 새 속세에 들어가지 말고 저 바깥에 나가서, 길고 오래 쫀쫀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언뜻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하늘과 땅이 스스로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오래 간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여기에 몸신자는요, 무슨 뜻이냐?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 한자는요, 보통 2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의 뜻이 무슨 뜻으로 써 있는지를 알려면 문맥을 통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도 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때는 노자 당시, 최소한 그 가까이 고전 용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후기신이니까. 이익을 뒤로 하고, 신선이니까 그때 솔선수범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저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익 같은 건 생각지 않고 솔선하고, 그 다음에 외기신. 바깥에다가 이익을 두니까 뭡니까? 남들에게 덕이 되게끔, 남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처신한다 그 얘기야. 성인들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대입해 보세요. 우리 인간사에 딱 맞죠. 근데 이거 건축에다 대입하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요 밑에 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도덕경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용태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에서 그 반대되는 결과로 된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요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비우면 채워지고, 비워서 그럼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낡으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집 오래되고 낡으면 리모델링 하잖아. 이렇게 뭐든지 어떤 행함이 뭘 어지럽히면 그 다음에 치울 일밖에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경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작용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11장에 30복 019, 그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30개가 바퀴통에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수레는 바퀴가 있으니까 굴러가죠. 그러면 그 바퀴살이 있는 그 유형적인
그런 물성으로 된 그 요소 때문에 사실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바퀴 속에 구멍이 빵 뚫려서 바퀴축을 끼워야 되잖아. 그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꽉 맞으면 못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허가 있어야만 굴러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허와 무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허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성적인 것으로서 이루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와 무가 그런 그 유형적인 것을 작용하게 하는 그런 작용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 어떤 완결된 모습을 원합니다. 완결된 거, 완벽한 거, 그죠? 근데 완벽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지러질 일밖에 없어요. 완벽하면. 여러분들 그 보름달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지러지잖아. 그런데 보름달이 돼 가는 과정은 어때요?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름달이 딱 되기 전에가 더 충만해. 보름달이 딱 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이지러질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결한 상태로 뭐가 유지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건물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한 건물을 설계할 수 없냐? 설계할 수 없습니다. 왜? 기가 막히게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고 기분 좋은 그런 집을 하나 지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 달라져. 사람의 삶이요. 예를 들면 70년대 아파트는 안방 중심의 아파트입니다. 80년대 초도 그랬어요. 안방 중심형이야. 거실은 조그만 해도 괜찮아. 안방이 커야 돼. 손님 왔는데 안방으로 안 모셔? 그러면 홀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방은 손님들이 오는 자리고 거기에 손님들이 와서 고스톱도 치는 자리고 그래서 안방에는 그 남들에게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 농도, 자개농이 들어가야 돼. 쫙 화려한 농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서부터는 거실 중심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실이 중요해. 안방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상해. 남의 사적인 공간으로 나를 초대하는가 이래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거실 중심형이 되니까 이제 거실에다가 스테레오 막 멋진 거 놓고 이제 그게 이제 과시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가 막히게 안방 중심형일 때는 그때 상황은 기가 막히게 맞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완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참고로 뭐 중심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주방. 식당. 물론 주방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만 식당 공간이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식당 중심의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줄창 주장을 했었어요. 왜? 거실 중심으로 해서 손님들 오고 외부 사람들 오면요. 식구들은 전부 방 안에서 애들 꼼짝 못하고, 완전히 감옥살이야. 소위 손님이 그 가족의 공간을 침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니까 남의 집에 잘 가려고도 안 해. 그리고 잘 초대도 안 해. 사람들을. 그러니 어디서 만납니까? 식당에서 만나지. 다방에서 만나고. 근데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면서 뭐 얘기 진드감치 잘 됩니까? 옆에 시끄럽고 어쩌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집으로 초대돼서 같이 그런 모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떠냐? 식탁 중심의 그런 사회입니다. 식구는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식탁이 막 10명 이상 쫙 앉을 수 있는 건 식당이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과잉 공간 아닌가? 그게 아니죠. 식당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사람 만난다 그러면 집에 같이 초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뭐 친척들이 보이는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완벽한 듯 해도 시간을 대입시키면 완벽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완벽을 원하지 말고 완벽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그 자체로서 완결형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다음에 요구가 변화됐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라. 그게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의자연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의자연은 뭐를 의미합니까? 저는 무의 이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다. 또 무의라는 말하고 동의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 되니까 말을 좀 바꿨다. 무의자연 이렇게.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스스로 그러하다. 이제 그 뜻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러한 게 뭐예요? 억지스럽지 않은 거죠. 억지스럽지 않은 거. 그래서 무의자연은 억지스럽지 않은 것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건축에서요. 배치 계획을 하잖아요. 자, 건물이 여기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건물이 어떤 형태로 서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가급적 야 여기다 어떤 걸 하면 멋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땅한테 물어라. 너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건물이 어떻게 앉고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가야만 가장 자연스러우냐 억지스럽지 않으냐. 이 억지스럽지 않음이 우리 한국 불사건축에 아주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의자연의 개념을 하시고 조금 답이 가겠습니다. 그거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도덕행의 내용을 몇 가지 그림으로 좀 보충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진 자료 같은 게 나오는데 요 불은 끌 수가 없나요? 이 불 끄면 문제 되나? 이 카메라 뭐 찍는데? 뭐 요거 보면 되죠. 요 화면 보면 되죠. 자, 이거 2조 백자입니다. 그죠? 2조 백자입니다. 2조 백자가 완전한 그 원형으로 돼 있지 않죠. 원형인 듯 하면서도 원형이 아니죠. 이렇게 비완결적 완결이에요. 이런 것이. 완성되지 않은 완성. 사실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란 거, 완전히 기하학적으로 된 거는 약간만 좀 털어서 보거나 그러면 찌그러져 보여. 근데 이것은 비완결된 것은 완결에 대한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야 공장에서는 뭐 완전히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든 거를 뭐 좋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제 의문은 안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경복궁 모습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은 어떻습니까? 회랑형으로 해가지고 딱 가운데 중축선으로 해서 광화문에서부터 일직선상에 딱 좌우 대칭형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외부에 있는 각종 건물들의 전체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 전체 구성은 좌우 대칭형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되는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좌우 대칭이에요. 무조건. 그거는 하나의 정형이라는 것으로 쏠려 있어. 어느 한 극성으로. 근데 우리의 경복궁은 정형성과 비정형성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자연의 생성 그 원리에 더 맞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금성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야 경복궁 조그만하게 우리는 막 기죽어 이런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더 도적인 건축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창덕궁도 마찬가지죠. 창덕궁이 말이에요. 이게 전정에 언뜻 보면 좌우대칭 같아요. 그런데 좌우대칭인 듯 하면서도 대칭이 아니죠. 대칭성과 비대칭성이 같이 있어. 이왕 창덕궁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여기에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낮은.
낮은 능선. 그러니까 궁궐을 가는데 이게 중문이죠.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중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도남문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꺾고 가서 또 꺾고. 아니 궁궐을 가는데 반드시 안 가고 이렇게 꺾는다고? 왜 꺾고? 아 여기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려면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요. 능선이 있다고? 아 그러면 능선 피해서 길 내면 되잖아. 이게 무의의 사고예요. 알겠습니까? 억지로 그거를 쳐서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유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의가 뭔지?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이런 궁궐 봤어요? 다른 나라들에 가봐도 이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변에 이게 전부 다 이제 궁궐에 그 관련 있는 전부 정각들이죠. 이게 건물들. 이게 다 삐뚤삐뚤하지. 위에서 보니까 삐뚤삐뚤하죠. 자연 지형의 경사에 흐름에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자연의 형상에. 야 이거 왜 좌우로 나란히가 안 돼? 이거 궁궐인데 이런 생각이 이가 개입돼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뭔지만 좀 얘기하겠는데, 건축은 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건축 그러면 건물하고 동의어로 생각하시죠? 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게 동의어라면 뭐로 그걸 따로따로 씁니까? 그냥 건축가 그러지 말고 건물가 그러고 말지. 에? 그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키텍처라는 말을 번역한 데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아키텍처라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키텍처라는 말을 건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 그 건축은 세우고 쌓는다잖아. 한자어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건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럼 조선시대에는 건축이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영조라는 말을 썼어요. 영조. 영조. 근데 그 영조라고 하는 것은 경영할 때 영자 있죠. 조는 만든다는 거야. 만드는 것을 다루는 것, 그것을 영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가 되고, 그 앞에 도로를 내는 것도 아키텍처예요. 도로와 정원과 건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도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아키텍처예요. 패션 디자인도 아키텍처예요. 자동차 디자인도 아키텍처예요. 왜? 자동차에서 그 성능을 좋게 해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능과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상호 관련 지어진 것을 아키텍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말을 씁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는 뭐냐?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 근데 소프트웨어는 나는 워드나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만 해. 그런 사람이 지금 애플에서 칩이 M1 프로가 나왔다. 야, 대단하다. 속도가 어떻고 대단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그거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는 뭘 쓰냐? 인터넷 검색 정도로 끝내. 그런 사람이 그거 써봐야 그 조합이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세 가지가 서로 잘 조합을 이룬 것을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그 제가 80년대 유럽 갔다가 저는 오해했어요. 왜냐? 패션지에 아키텍처란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역시 이쪽은 예술의 나라들은 다르구만. 패션 디자이너도 건축가를 졸업한 사람만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구나. 자동차의 아키텍처 나와. 야, 자동차 디자이너도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건축 정말 긍지를 가져라. 우리는 건축쟁이라고 그러지. 야, 외국 나가봐. 모든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건축가 다 건축가 출신이야.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게.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떤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소들을 어떻게 관계 지어주느냐 하는 것이 건축이야. 아키텍처야.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건축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마치 건물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한테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키텍처, 아키텍트, 건축가라고 그래요. 그 아키텍트 밑에 도시계획가들 적용하는 사람들, 이게 또 막 건물 디자인 하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총괄합니다. 지금도 보통은 그 도시를 그 전체를 그 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아키텍트가 가장 그 전체를 이제 그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여기 나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배 만드는 거, 조선 기술을 나발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머컬부트 아키텍처, 오토모빌 아키텍처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은 환경을 구성하는 체이고 그것을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또 전혀 건축이 아닌 또는 건축에서도 일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네? 무슨 그림이에요? 나선형으로 보이는 사람. 나선형이 아니라고 동심원으로 보이는 사람. 동심으로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전부 안과 가셔야 되겠네. 이게 동심원이잖아요. 동심원 아님? 살펴볼까요? 자, 요 A자 있죠? 여기서 제가 선을 따라 갑니다. 동심원 맞죠? 그렇게 보니까 동심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눈에 나선형으로 보이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배경을 한번 싹 없애보겠습니다. 배경을 없앴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배경을 삭제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심원으로 보입니까? 네. 보이죠? 그러면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심원이 나선형으로 보인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의 본래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바릅니까? 바르죠? 여기 직사각형 속에 사각형이 들어서 바릅니까? 삐뚤어져 있습니까? 뭐가 삐뚤어져 있어요? 직사각형이 삐뚤어졌습니까? 정사각형이 삐뚤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상호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사각형은 이 직사각형과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듯한 것 같고 직사각형이 삐뚤어진 것 같아. 왜? 이 화면의 가장자리 테두리가 또 그거하고 방향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이 되는 이것까지도 같이 시각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와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각 개체가 규정된 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직사각형에 정사각형을 하나 넣었어요. 바릅니까? 틀립니까? 요거 두 개 관계는 바르죠? 그런데 바르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요 테두리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콘스트홀인데, 유럽에 있는 콘스트홀인데요. 벽면이 이렇게 경사지게 했어. 벽면을 쫙. 그래 놓고 이제 조명등을 이렇게 쭉 달았습니다. 이렇게 쭉 달았어요. 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왜 저 등이 저거 이상해? 여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왜? 등이 왜 이렇게 쫙 이렇게 떠 있냐 이거야. 반듯하게 안 내려오고 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 벽면,
경사져 있는 벽면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보이는데 그 경사진 벽면이 우리 시각의 그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등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선이 살짝 보입니까? 맸어요. 맸어. 그래가지고 이 경사진 벽면과 평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반듯하게 됐네. 그 등도 하나 반듯이 못 달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일부러 옆에다 맨을 잡고서 연직 방향으로 그냥 중력 따라서 내려오게끔 돼 있는가 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 삐뚤다, 바르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구글어스 같은 데에서 유럽 같은 데 지도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쭉 보면은 이런 그림 시가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전부 건물들이 도로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바르게 같은 방향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곡됐으면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똑같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을 향하여 앞으로 나란히 이래. 도로가 옆으로 됐든 어쨌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도로에서 우리는 그 건물을 보잖아. 그럼 도로에서 보면 건물들이 삐딱삐딱해. 도로에서 보면 건물이 뒤돌아서 있어. 그러니 도로와 건물과 서로 관계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지. 그러니까 도로 경관이 좋겠어요? 안 좋죠. 도로가 안전하겠습니까? 안 안전하지. 왜? 건물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도로가 그 건물들이 감시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가 삭막하고 무서운 곳이 돼, 밤길에는. 그러니 열심히 카메라를 갖다 답니다. 나는 길 걸어 다닐 때 고개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다 숙여 다니. 내가 도시 관제 본부를 가봤더니,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 저기서 뭐 하는지 다 보여. 다 보여. 그다음부터는 아주 노이로제 걸려요. 뭐가 있나 없나만 살핍니다. 뭐가 저쪽에 카메라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싹 고개 숙입니다.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건물입니다. 그 유명한 그 국회라인 미술관인데, 이것은, 이 미술관은 들어가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맨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는 뽕 뚫어서 위에서 빛을 받고. 그러면서 벽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밑에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그 미술관입니다. 가운데 이제 천창을 둬가지고 그 빛을 받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쭉 돼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보다가 미술품 보다가 뒤를 딱 돌아서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싹 움직여져 있어. 그것도 또 작품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미술품을 거는데 딴 듯이 걸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바닥이 기울어져 있죠? 천정이 기울어져 있어. 이게 기준선이야. 거기에 그림이 반듯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림이 삐딱하게 걸린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고개가 자꾸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작품 전시할 때 봤는데 이 수증기하고 작아가지고 이렇게 막 재고 막 이러면서 그걸 고정시킵니다. 그냥 연직 방향으로 딱딱 못해. 그게 아주 단점이야. 여기도 보시듯이 그림들이 다 요 방향에 바르게 돼 있죠? 수평으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사람들은 반듯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수평수지 의미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자, 여기요. 이것도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가운데 그 국회의사당 있는 그쪽 몰에 있는 건데 이게 미술관 건물입니다. 현대 서양사 미술관인데 이 건물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70년대. 그런데 그 잡지의 사진을 딱 보고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에게 뭐 이런 건물이 뭐 이래 이거. 너무도 단조롭고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야, 그 사람 뭐 유명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전혀 작품은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보는 순간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 IMPA 그 건축가는요, 이 벽면을 가급적 단순화시켜서 여기에 나무들이 좋거든. 가지나 이런 거 나무들이요. 이 수목의 배경이 되기를 원했구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천장지구지. 자기를 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됐어요. 그죠? 건물이 들어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도덕경에서 그 내용 넘어가서 그런데 나를 높이지 않으니 높아지고 이런 거 있어요. 나 어디 가서 막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고 막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남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해요. 낮아져. 근데 그렇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이렇게 높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와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건축물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것들을 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또 좋은 예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주택입니다. 주택. 1930년대에 세운 주택이야. 이 얼마나 단순해요. 아이고 저런 주택 나도 설계하겠다. 저게 무슨 작품이라고 이럴지 모르는데 이것이 커네티컷 주에 있는데요.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시가지가 형성됐어요. 재단이 만들어지고 1년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한테 집을 져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필립 존슨이 딱 와서 보니까 풍광이 참 좋아. 그래서 생각을 했죠. 여기다 집을 짓되 이 풍광을 깨지 않고 오히려 풍광을 좀 더 살리는 방법이 뭘까? 아, 집을 투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건물이 있지만 비록 건물이 있지만 저쪽으로 시선이 그대로 관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화장실은 감춰줘야지. 그래서 화장실은 안에 벽돌로 이렇게 해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라고 그 위에 저 천창을 둬서 거기서 빛을 받아요. 나머지는 전부 유리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재나 이런 거 하면 두꺼워질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철제로 했어요. 가급적 단면을 줄였어. 그러면 밤에 걷던데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거 아니야. 커튼으로 대신해라.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면 커튼 치우면 되지. 그 다음에 이쪽 방과 여기 방과 여기는 저 주방, 저쪽에 거실, 여기 식탁. 이거는 가구로 구분을 해라. 그 시야가 다 통해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집이 없을 때보다도 이 풍경이 더 멋지게 된 겁니다. 프레임 효과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봐도 마치 야외에 돗자리 하나 들고 나와서 돗자리 깔고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닥하고 레벨 차를 그 위에 안 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생각한다 그러면 오염물질 그것만 자꾸 생각하죠. 시각적 공해를 없애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각적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그 광고판들 막 줄비하고 나 잘났다고 막 뽐내는 건물들도 시각장애예요. 시각 오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 보면은 다 괜찮은 건물인데 그 가로변에 뭔가 통일된 이미지가 없어. 그 도로변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못 그려.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요거 한국 불사건축 양면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금 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요걸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불사건축은 우리 한국 건축은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그죠? 구성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구성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논문 할 때 그 작성했던 것들을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게 관용사입니다. 관용사에 언뜻 보면 삐뚤삐뚤하죠? 삐뚤삐뚤하죠?
제가 이 구성을 한 기본 틀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을 해서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틀이 요겁니다. 요 틀이 딱 있어. 이 틀을 갖다 딱 놓고 모든 건축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거를 여기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도 긴 얘기가 돼서 복잡하고. 자,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불사에서 대웅전에 그 주불전에 제일 그 후면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그러면 이 끝에는 마당 끝선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경사가 급한 데는 그게 짧을 거고, 경사가 완만하면 길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의해서 건물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방법의 틀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여도. 이 틀이 제가 이걸 만드는 건데, 요걸 갖다가 아까 그 배치도에다 올려놨습니다. 딱 올려놓으면 여기에 자 마당 요 직사각형을 절반해서 정사각형 두 개 나오는데, 그게 대각선으로 돌리면 여기가 주볼전의 전면 기둥선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음각도 여기 이제 죽는데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틀어졌죠. 이게 5도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냐? 이 땅이 요 부분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틀어져. 경사가. 그러니까 그 틀에 딱 맞춰놓고 현장에서 그 경사에 맞춰서 싹 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당 이런 거는 그냥 요 선에 딱 맞춰서 돼 있어요. 요게 기단선이기 때문에 딱 맞춰졌습니다. 근데 요 칠성각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안 있고 옆으로 살짝 돌아섰는데 요게 요 지형의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이걸 내가 정형적 그 구성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 정형적 구성 체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지형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만 전이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체험적 정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붙였는데, 요런 틀에 딱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맞은 거 가지고서 다 그러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다른 것들도 그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것들도 그러해요. 최근에 무분별하게 지은 그런 사찰들을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기호 같은 게 보이죠? 요거는 이 중축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축이 이렇게 틀어진 건 아까 이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원음각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걸 우각진입이라고 그럽니다. 누화진입이 아니고. 우각진입이면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보겠지. 그러니까 이 중축선상에서 요 점들이 있는데 요 지점들이 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지점들입니다. 근데 그 지점이 이 방향을 따라서 옆으로 수평 이동할 거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점들에서 시각적인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딱 들어서면서 보면은 요 대웅전이 28도 각으로 보입니다. 28도 각이라고 하는 것은 27도가 수평이나 수직이나 가장 보기 좋다라고 하는 각도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안쪽 시완점으로 왔습니다. 오면은 요 대웅전과 요 칠성각 사이가 사이 공간이겠지. 대웅전에 대해서는. 사이각이 몇 도입니까? 13도. 대웅전과 요거 성당 사이의 사이각은 몇 도입니까? 13도. 이 성당과 요쪽에 원음각 사이각이 몇 도입니까? 13도. 와, 이거 봐라. 한국 불사건축 건물들이 다 크기가 달라요. 같은 게 없어. 왜? 기능에 따라서 그게 맞는 걸 해놨으니까. 그러면 물성적인 것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균형을 뭘로 맞췄냐? 사이 공간 가지고 맞췄더라 이 말이에요. 사이 공간 가지고. 무형으로서 유형의 균형을 맞춰갔어요. 아까 그 도덕경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유무형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분석을 이거 한두 개 가지고 했겠어요? 다른 예들도 쫙 해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비록 내가 여기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찰 두 개만 예를 보여드리지만 다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 수직각은 이거 생략합시다. 이것도 이제 균형 딱 이루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 또 이제 지점이 올라갔어. 그러면 요쪽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사실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입니다. 같은 16도. 지점마다 같은 각들이 계속 각은 달라도 동일 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비록 이 주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의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그 진행하면서 보이는 느낌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안정된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수직 각도 안각이라고 그러는데 시간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더 절묘하죠. 그 다음에 또 점 다 옮겨도 계속 그래요. 계속 같은 각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옛날에 그 큰 공간을 못 짓습니다.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면 큰 불사를 하게 되면 신도들이 어디에 가야 될까요? 법당에 다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신도들이 요 마당에 이제 있게 되고 스님은 요 중루에 앉아가지고 요 대웅전 문을 열어 젖히고 여기서 법회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야단 법석이 깔리는 거지. 여기에. 그때 이 대웅전의 그 중문을 열어 젖히고 여기 부처님이 이제 딱 좌대 위에 계시는데 여기를 바라봤을 때 요 각이 얼마나 와요? 앉은 자리에서 27도죠. 가장 보기 좋은 각. 대웅전이. 그 다음에 대웅전 옆에 딴 것들이 막 으실으실하고 막 이상하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 사이각. 대웅전과 칠성각 사이로 보이는 요 허공. 이게 허공이지. 요 뒤에 그 산신각까지 해가지고. 요게 몇 도입니까? 5.5도. 요 사이. 명부전과 대웅전 사이. 요 사이가 얼마입니까? 5.5도. 거짓말 하는 것 같지. 꼭,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균형 잡힌 거지, 가운데. 비정형적인 형상과 정형성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건축이 대충 진 거라고? 이런 거 모를 때 하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배치도 그런 거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회랑형 말씀드렸었죠? 회랑 안쪽은 성의 공간이야.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모시는. 그러니까 스님들의 성방은 어디에 있겠어요? 회랑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불국사가도 그렇죠. 그런데 군지평이 되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같이 있잖아. 뒤섞여 있죠. 아니요. 구분이 없는 듯 하면서도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는 듯 하면서 없고. 바로 그게 뭐냐? 여기가 부처님 좌대입니다. 요거를 억한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를 부처님의 시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시계. 부처님이 바라보는 범위야. 시계. 이 부처님의 시계 범위 안에는 원음각은 속의 공간이 아니지. 이게 범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의 공간.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귀가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선을 쭉 내끌어 보면 이 선 안쪽으로 성당이나 요사체는 일반 우리 속인들이 거주하는 곳 아니야. 그죠? 이 속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기둥이 이 안을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시계 안에는 성의 공간이에요. 그죠? 그 바깥은 속의 공간이에요. 속. 그러니까 성속이 구분이 없는 듯 하면서도 이런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자, 파괴사로 넘어갑니다. 파괴사 배치 상태고요. 파괴사들 많이 가보셨죠? 이 파괴사 진동로를 거쳐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사찰에는 이 밑으로는 부처님의 길이다 해가지고 원래 가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우측으로 돌아가는 게 예의예요. 왜? 우측이 그 요사체가 있는 곳이고 좌측은 스님들의 공간, 보행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구분 없는 데다 다 그렇게 구분이 있죠. 그래서 반듯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삭막한 광경이 등장합니다. 원통전 하나도 안 보이고 워낙 높으니까. 이거는 그냥
부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옆으로 갑니다. 저 길남대로. 옆으로 가면 저쪽에 원통전 해가지고 현판이 딱 보이네. 돌아서면서 계속 그 공간이 암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영각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임금께서 헌액한 건물이에요. 자, 임금께서 헌액한 건물인데, 요거요. 이게 지금 이 처마, 이 요사체의 처마에 의해서 여기가 퍽 찔렸죠. 이런 무지막지한 걸 했어. 그러면 개체성과 전체성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뭐지? 모든 건물들이 개체성도 존중되고 전체성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기영각 더군다나 임금님께서 헌액한 건물을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거는 1919년도의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요 부분이 없었어요. 요거 정축한 겁니다. 정축한 걸 어떻게 하느냐? 기록에 나와 있냐? 분석했죠. 그래서 정축된 게 틀림없다 했는데 기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축됐다는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이 정축됐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통전이 있고 여기 제가 색깔을 이렇게 놨죠. 이 부분이 정축된 부분입니다. 1919년도에. 그러면 이 기영각이 있는데 기영각이 나라님이 내가 건물 하나 쳐줄게. 그러면 죽을 전이라도 막 옆으로 치우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러겠지.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기존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새로운 굴러들어온 돌이 있는 돌 빼는 거 용납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새로 짓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 헐어내는 건물 중에 기둥 하나라도 남겨 살려놓고 그걸 새로 짓습니다. 왜? 싹 없애고 하면은 3년을 못 버틴다고 보통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와. 그만큼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도 했고 함부로 산 같은 거 아까 궁글 짓는다고 능선 같은 거 쳐내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 상황에서 자 임금님이 건물을 하나 헌액한다? 그럼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짓는데 경사가 이렇게 와. 요렇게 지금 경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둔 거야. 좌우로 나란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마당 중심에서 보게 되면 정면이 빤히 보이죠. 분석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앞에 관용사에서 봤던 그 틀을 여기도 또 적용을 시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요 분석하는 걸 보면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새로 만든 크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진동로 옆에를 돌아서면서 보면은 요 건물 두 건물 사이에 좁은 틈을 통해서 원통전의 현판이 딱 보이게끔 되어 있지. 요 지점에서. 건물의 현판은 그 건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판이 일부 가려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이동해서 계단 올라가기 직전에서 딱 보게 되면 요 기둥 사이에 여기 비록 낮지만 저 위로 여기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 기영각이 전체 몸체가 다 보입니다. 딱 들어서면서 벌써 원통전, 주불전 그 다음에 기영각을 딱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을 때 요 부분이 정축이 안 됐을 경우 현재 정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가려버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각이 나타나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 파괴사도 같은 그런 원리가 쭉 돼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려봐야 반복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한국 건축이 우리 선조들이 대충 임의로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지붕선, 용마루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용마루 곡을 잡는데
지붕에 곡을 잡는데 옛날에 공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내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 저 공식도 없이 옛날에 저 집들을 전부 곡을, 그럼 뭘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그런단 말이야. 정말 공식 없었어요? 아니요, 공식이 있었어요. 아니,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논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공식이 없어요. 오늘날은 길이가 얼마면 곡이 얼마 하고 탁 나와야 되잖아. 근데 옛날 선조들의 공식은 뭐냐? 뒤에 배산이 공식이야. 배산의 그 곡에 따라서 용마로 곡이 정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식하고는 다르죠. 자, 참, 불국사, 이거 불국사 소개합니다. 불국사 여러분들 다보탑 스카탑 다 가셨잖아요. 이 다보탑 스카탑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작다는 사람이 있고, 크다는 사람이 있고, 이 공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크기입니다. 그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크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두 탑 사이에 서서 보게 되면 양쪽 탑에 바닥에서부터 위까지를 전체가 60도를 이룹니다. 양쪽 전부 다. 6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눈알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최대 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크기야. 그럼 그거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냐? 고개를 올리면 밑에가 안 보이고, 밑을 내리면 위가 안 보이고, 그죠? 왔다 갔다 이러다 마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왜 이 공간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만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게 더 벌어지면은 더 커져도 되겠지. 그래서 실제 사진기 50mm 렌즈로 찍어봤습니다. 50mm 렌즈는 우리 육안의 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찍었을 때 밑에서 위까지를 카메라 프레임이 다 꽉 채우죠. 그냥 키울 수 있는 최대한 다 키운 거예요. 스카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의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굉장히 큰 겁니다. 아주 웅장한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경주박물관 바깥에다가 서쪽 뜰에다가 세워놨어요. 이때는 이 사이의 공간이 커졌죠. 갑자기 적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축소 모형인 줄 알아. 아, 축소 모형을 저기다 갖다 놨구나. 아니, 똑같은 크기. 그럼 에이, 눈이 이상하네. 어? 아니, 저걸 보고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이. 눈썰미가 좋아야지. 이렇게 툭 먹기 십상이야. 근데 실제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성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건축의 구성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관계예요. 관계 설정에서 그 우수함이 드러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불국사를 위에서 이제 배치들을 봅니다. 대웅전 쪽은 많이들 가니까 잘 아는데, 이게 극락전 쪽을 한번 보시죠. 극락전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 또는 그 현장에서 이 극락전이 이 마당의 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조차 야, 이쪽하고 이 거리가 달라.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예 이상하게 또 안과 가야 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 회랑의 칸수가 여기는 4칸이고 이쪽은 5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 하나 가운데다 못 넣나? 우리 선조들은? 아, 진짜 대충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여기는 이 대웅전 있는 마당이 높아요. 이쪽은 낮고 단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단을 밟고 내려가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이쪽은 높고,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은데, 거리가 같아봐요. 같은 거리에서 낮은 거 보는 거하고 높은 거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달라지겠지. 뭔가 찌뿌둥한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은 쪽을 거리를 더 넓혀둔 겁니다. 그러면 거리를 넓혀뒀으면 이제 좌우 균형이 맞았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극락전 봤습니다. 이 우측 바라본 거, 이쪽 대웅전 쪽, 저쪽은 좌측입니다. 여기는 단이 없어요. 여기 회랑이 있습니다. 이쪽은 단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서서 요거랑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참 절묘해요. 정말 절묘해. 나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막 나도 감탄을 계속해도 부족한데 요 위에 지붕 기와가 빛을 받아서 밝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눈의 시야에 쫙 들어오는 선이 뭐냐? 이 처마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처마선과 이 가운데에서 요 처마선 각을 잡고 이쪽에 회랑에 여기는 용마루 선이 뚜렷하게 보여요. 거기까지 딱 각을 잡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죠. 뭐 평면도 배치도만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입체적으로 균형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 거지. 균형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이치가 아니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랑 요 처마선을 보세요. 눈 위치가 비슷하게 갑니까? 나중에 저 파일을 겹쳐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금방 나타나죠. 여기 가까이 있는 봉정사. 자, 봉정사 배치 이렇습니다. 봉정사는요, 여기 대웅전 앞에는 덕희루가 중루가 있어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극락전 앞에는 횡하니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유명인께서 책을 냈는데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라고 그 봉정사 내용을 쓴 걸 보게 되면 극락전 앞에 서면 남성의 기계를 느끼고 시원하게 탁 트여서 남성의 기계를 느낀대요. 근데 그게 저 학생들 데려가서 야 기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왜? 이거를 69년도에 이제 해체 보수하고 뭐 이러면서 여기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7권짜리. 점선으로 하는 게 일제 때 자료 찾고 막 등등 해가지고 분석해서 실측하고 해가지고 이 우화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위치를 찾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 대충 찾은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학계에서는 논문 같은 거 할 때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허술하게 했다가는 그냥 심하게 맞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4개의 건물로 둘러싸인 거고 여기도 4개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위에서 보니까 여기는 작지. 정말 실제 크고 작게 보였을까요? 자, 요거는 부처님 길인데 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상해. 균형이 안 맞죠? 이쪽에 화엄강당은 기둥을 처마가 치고 있고 이쪽에 요사체는 떨어져 있고 균형 안 맞죠? 이게 길이 아니고 우측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딱 보세요. 이쪽에 이제 여기 원래 계단이 있던 자리야. 이 화엄강당이 처마가 여기 끝납니다. 저쪽 처마는 저 뒤에 그 극락전 뒤쪽 처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끝나서 요 대웅전이 어느 하나 기둥이 치는 것 없이 딱 끝났죠. 제대로 보이죠? 요 처마. 아이고. 요게 의해서 이 몸이 상하는 부분이 없죠. 몸체가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야. 사람의 그 동선을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과 건물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우리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축이고 정형이고 이것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의 시각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극락전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그 분석했던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의 그림을 보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죠. 요 똑같은 도형을 해서 대각선으로 돌렸을 때 전면 기둥선이 쫙 나온 건 맞죠? 그러니 이것과 이것은 서로 형상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듯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됐다 그 얘기야.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까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제대로 보이는 딱 몸체. 요거는 건물 요 기둥 사이에 그걸 통해서 다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각이 35도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찾아낸 우하루 여기 요 부분에 출입구가 있었어요. 우측에서 세 번째 칸에 요게 들어서면서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극락전이. 요게 34도. 아마 1도는 내가 오차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같다고 봐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에 들어서면서 대웅전 보고 난 다음에 극락전을 볼 거 아니야. 동시에 못 보잖아.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차지하는 수평 그 10호각이 같아. 그러면 그 크기를 같다고 느낄까요? 다르다고 느낄까요? 같다고 느끼지. 그죠?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웅전 영역이 여기가 먼저 조성이 됐으니까 여기가 크고 극락전 영역이 적지만 그렇지만 실제 그 공간 안에서 느끼는 거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우하루를 철거해내고 없단 말이야. 왜? 우하루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뭐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 해체 보수할 때, 극락전 해체 보수할 때, 야, 저거 뜯어내버려. 이렇게 된 거야. 저 군더더기가 옆에 붙어가지고 보물을 갖다가 시야를 가려. 아, 귀하고 귀하지 않은 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도덕경에서 살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면 코가 좀 잘못생겼으니까 코에 아예 없애버려. 이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 돌아서면 여기서 보이죠. 갑자기 극락전이 조그만해 보이는 거야. 왜소해 보이죠. 이제는 그 각이 확 줄어들으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거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갑니다. 자, 아까 부처님이 시계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 대웅전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시계 안으로 무량회나 화엄강당이 건물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먼저 조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극락전을 짓게 됐어. 극락전을 좀 크게 지어야 되겠어,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요 윽한을, 요거를 좀 좁힙니다. 그리고 불단을 가급적 뒤로 좀 빼. 그러면 요 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고서도 화엄강당의 기둥하고 싹 스칩니다. 이 선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극락전을 최대한 키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그런데 이쪽엔 능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능선이 내려와서 이것이 말이 고금당이지 실제는 승방이야. 스님 기거하시는 방이에요. 스님 기거하시는 방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요사체지. 요거는 여기 딱 걸린단 말이야. 여기 건물을 이제 고금당을 치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적어. 조그맣게 하는데도 딱 걸리네. 자, 그때 당시의 상황극입니다. 스님, 이거 여기 성방을 하나 칠라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처님 시계에 걸리는데요. 왜 그 뒤로 더 못 물려? 뒤에 능선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거기다 세워. 예? 그냥 세운다고요? 그러면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무의죠. 억지스럽지 않지.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 현판을 바꿔요. 현판을. 고금당. 고금당이 뜻이 뭐냐? 호랑이 담배 피울 적에 금당. 그런 뜻이에요. 주불전. 옛 고자를 써서 그냥 해악입니다. 해악. 그죠? 얼마나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찰만 갈아 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금당이라고 하면은 이 속에 들어가도 되잖아. 맞습니까?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요거 하나면 또 내가 주장이 좀 약해요. 요런 사례가 다른 사찰들에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찰들에도.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량수전이
전체 배치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삐뚤어하게 되어 있죠. 삐뚤게 되어 있죠. 야, 저것도 반드시 못 피나? 안 피죠. 왜? 이 지형의 경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내려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바르게 놓은 겁니다. 자, 무량 수준 놓고 여기 마당 있고 아까 아까 그 털 갖다 맞춰 놓으면 요런 그 거리 재는 거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주 여기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부석사는.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를 향하고 이쪽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어? 또 탑이 이쪽 언덕바지 위에 있어요. 마당이 안 있고. 탑들이도 잘 못하겠어. 저 높은 데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범종루가 우리 한국 건축은 장변이 정면으로 향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이 희한합니다. 자, 이게 범정루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게 하도 조경을 많이 해놔가지고 요즘은 막 시각을 다 어지럽혀 놨습니다. 집에서도 건물이 음이고 마당은 양이에요. 그래서 마당은 양기가 성성해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목을 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마당에다 나무 막 심고 그러죠. 더군다나 소나무까지 심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 음기로 꽉꽉 채우는 겁니다. 음양의 합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목을 많이 해놨어요. 옛날 사진이 훨씬 멋집니다. 풍경은. 이 주변이 다 숲이잖아. 그죠? 옆에 기가 막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풀장을 일부러 하나 더 만들고 있어. 그거 똑같아요. 하나만 만들면 말을 안 하죠. 막 무수히 만들어. 눈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상이 됐는데 참고 보십시오. 자, 이 범정루가 저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 자,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 용마루가 뒤에 능선을 쳐버리지. 자른단 말이야. 우리 우리 선조들은 그 건물이 용마루가 그 건물이 제대로 딱 보이는 처음 시점에서 뒤에 능선을 절대 치지 않게 건물을 안 치고 규모도 그렇게 잡습니다. 아까 그 기존의 질서 존중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주변과 잘 조화가 되죠. 아까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능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없으면 참 좋네.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요 지붕이 같이 가서 이렇게 올라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안 그렇지. 이거 보수공사하면서 지붕을 잘못 각을 잡았어요. 그 옛날 사진을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 슬라이드 찍은 걸 파일로 안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걸 보여드리는데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산의 능선에 하고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능선을 쳤다. 그러니까 자, 그때도 이제 그랬겠죠. 이게 범정로 이렇게 놓자니까 용마루가 능선을 자르는데요. 그래? 그럼 돌려. 그 돌리면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가운데를 칸을 둬. 세 칸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칸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거다 현판 걸지 뭐. 그래도 이쪽에서 보면 자꾸 그쪽이 정면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 정면 아닌 것 같이 하지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쪽 반대편 지붕이 요렇습니다. 반대편은 맞배 지붕으로 탁 잘랐어. 저쪽은 바짝 지붕이야. 그래서 옆에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정면이라고 생각할 사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칸을 4칸으로 했어요. 가운데 칸을 없애버렸어. 가운데 칸이 존재하지 않아, 칸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면이 돼버렸지 뭐. 해결 다 됐죠?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부석사 여러분들 검색을 뭐 해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된 거에 가지고 난립니다. 그쪽에 스님, 지붕이 왜 이렇게 됐나요? 기가 막히네요. 그건 깊은 뜻이 있죠. 무슨 깊은 뜻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끝. 더 설명 안 합니다. 깊은 뜻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형에 맞추고 그런建築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범정로 밑을 통과해서 쫙 들어오면은 이 뒤에 이렇게 이와 같이 이 능선이 이렇게 된 거에 또 안양루가 이렇게 쫙 같이 선이 갑니다. 뭐든지 방향이 바르게 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거의 가지런하잖아. 정리된 듯하고. 이 모습인데, 자, 여기 딱 올라서면요. 딱 올라섰을 때 내가 이걸 2002년도에 청량을 하는데 이 도면 같은 거 제가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 청량 그 트랜시 딱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요 자리에 세우라 해놓고 뭐라 그러냐. 요 처막까지, 요 중축선에서 중축선을 딱 긋고 요 처막까지 각하고 요 탑하고 각이 같을 것이니까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에? 그렇다고요? 딱 놓고 탁 찍더니 광파기로 딱 찍잖아요. 와 진짜 각이 똑같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앉아서 3만리 서면 9만리다. 우리 한국 건축의 기법을 이해를 하면 근원을 이해하면 딱딱딱딱 나와요.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면 왜 이걸 탑을 여기에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경사가 이 방향으로 돼서 중축선상하고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안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은 처마 지붕에 물성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죠. 불균형하잖아. 시각 균형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밑에서 보여야 되니까 높은 데다 탑을 딱 올린 거야. 탑은 마당에만 있어야 되옵니다. 이런 그 어떤 틀에 갇히지 않죠. 무예의 정신입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배치도로 보게 되면 아까 거기서 찍은 게 이겁니다. 요 중심축선상에서 이 탑까지의 각이 21도. 이거는 거의 오차 없습니다. 광파기로 찍어서. 이쪽으로 처마 보이는 데까지, 지붕이 보이는 요 앞에 탁 튀어나온 지붕까지 보이잖아요. 21도. 맞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이렇게 탑과 이쪽 그 무량수전 저 뒤에 지붕까지 이제 나무 없을 싹 보입니다. 요 각이 27도입니다. 27도가 굉장한 각도라고 그랬죠. 아하, 여기에 뭐가 있었겠다. 왜? 그냥 밋밋하게 오면서 그런 거 아니고 시각을 결절점이라 해가지고 매듭이 생겼나 봐요. 매듭. 시각의 매듭. 분명히 여기는 중문이 하나 더 있었을 거다. 중문이 있었을 거다. 중문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파봤잖아. 그랬더니 초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해문. 부수사 가시면 아, 이 문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문이구나. 그 얼마 전 기록에는 이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초석이 나왔으니까 세운 겁니다. 이렇게 원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 지형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했고 인간의 시각과 건물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그러면서 그 서로 다른 극성의 합일점을 찾고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했다. 그런 것이 우리 국사건축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을 어떻게 하나 찾아서 집어넣었어요. 나무 좀 없을 때. 그러니까 탑이 좀 또렷하게 보이죠. 요거 서남사. 아까 지붕 얘기하려합니다. 이거. 지붕에 이 용마루선이 여기 딱 우측으로 이제 그 신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우측으로 딱 들어오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요거. 능선하고 그 용마루선이 일부러 만들어서 연출해서 찍은 것 같아, 꼭. 그리고 이 선하고 요 경사하고 요거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갑니까? 안 같이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건축적인 요소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어요? 주변의 산까지도 전부 건축적 요소로 봤던 겁니다. 건물만 건축이 아니라. 화엄사. 지금 9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막 급히 좀 나가겠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각황전입니다. 각황전은 이것도 나라님이 헌액을 하셔서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자, 백제시대에 내가 강당을 하나 헌해 갈 테니 져라. 굉장히 큰 거를 규모를 들어오는데 대웅전보다 더 커지니까 위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위계를 지켜야 되겠어. 그 규모는 크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단하고 밑에 단하고 단 높이가 한 4m 차이 납니다. 3m 차이 나서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그 밑에서 지금 우측으로 딱 들어서면서 보이는 이쪽에 곽항전, 이쪽에 대웅전입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 그래서 요걸 분석을 해보면 요 보제로 앞에서 딱 하면요. 대웅전까지의 보이는 대웅전의 건물의 각이 25도. 곽항전은 굉장히 크지만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요 밑에 단이 4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리감을 못 느껴. 건물이 마치 이까지 당겨져 와 있는 것 같이 보여.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25.5도입니다. 10폭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올려다보는 각. 아까 요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이 위에 마당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마치 여기서 요게 건물의 기단같이 여기서부터 요 용마루까지 각이 13.9도예요. 응?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대웅전까지 이 거리가 좀 가깝죠. 건물 규모는 훨씬 적지. 근데 각이 얼마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9도.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거짓말 같다고 할까 봐서 14도 얼마로 좀 고칠까? 그런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폭각과 앙시각이 같아. 그럼 두 건물은 같습니다. 다름을 통해서 같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실제 그 최근에 찍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분석한 그 자리에서 각황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을 찍었어요. 이 두 개를 파일을 딱 겹쳤더니 용마루선이 똑같아. 그거는 슬라이드가 오늘 많아서 뺐는데 좀 믿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밑에서 딱 보게 되면 그 계단 위에 정확하게 대웅전이 올라가 있죠. 가운데 딱. 그런데 우리는 삶을 좋아하는데 웬 계단이 네 판이야. 그죠? 이상하지? 그래서 뒤로 물러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쏠려 있어. 그다음에 요 부분을 나중에 덧붙이든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비록 이 자체는 이렇게 봤을 때는 우측으로 치우쳐 있지만 요 위에 마당이 제법 되거든.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으니까 이 밑에서 보면 조금 전에 사진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행 방향에 따른 사람들의 시각관계를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이거 통도사 나오면 또 통도사부터는 다음 주에 요거 조금 더 하고 도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은 도리사뿐만 아니라 도리사 일대 이쪽에 제가 전부 조사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도리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도리사 터잡이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 자료를 오늘 가시면 꼭 좀 읽어봐 주시고 그 내용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이 이미 딱 풀로 찼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은 다음 시간에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